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일상이 바뀐 지도 참 오래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낯설고 늦게까지 회식을 가지지 못하는 점도 불편했지만 어느새 모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죠. 게다가 요즘에는 백신까지 보급되면서 코로나 종식이 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과 병의 대결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이죠. 질병은 계속해서 변종을 만듭니다. 그뿐인가요? 개인이 무지함이나 이권을 위해 병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까메이 소설 페스트를 가져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전운이 감도던 1940년대 알제리 오랑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유행성 질병이 퍼질 때면 판매율이 올라갔다는 이 책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4월 16일 이사 류에는 진찰실에서 나오는 계단 한복판에서 죽은지를 발견했습니다. 쥐가 나올 곳이 못 되는데. 그것을 치우고 수이에게 알렸죠. 수이는 쥐가 나온 것을 책망하려고 했다고 느꼈는지 이 건물엔 쥐가 없으니 누가 장난으로 가져다 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커다란 쥐 한 마리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병에 걸린 지 1년이 되어가는 아내가 도시를 떠나서 요양소로 가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튿날 또 수이가 어떤 놈들이 죽은 쥐 3마리를 복도 한복판에 갖다 놨다고 푸념을 했습니다. 이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보가 도착해 있었죠. 아내가 집을 비우니 이사의 어머니가 집안일을 돌보러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는 아내를 플랫폼까지 병을 나갔는데 거기서 죽은 쥐를 한 궤짝이나 옆구리에 낀 채 지나가는 영문을 보았습니다. 오후에는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기자의 이름은 랑베르. 기자는 이사에게 흥미로운 기색거리를 제공받고 싶었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오후 5시 다시 왕진을 가르고 나온 이사는 계단에서 죽어가는 쥐와 담배를 태우며 그것을 멍하니 지켜보는 타로를 발견했습니다. 타로는 이사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요즘 따라 세상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하군요. 이사 류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싸한 느낌,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은 징조들. 그렇지만 쥐가 죽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들은 형식적인 인사만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얼마 뒤 이사의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날은 시청에서 쥐 400마리, 공장이나 창고에서는 수백 마리의 쥐 사체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사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28일 당일만 해도 8,000마리의 시체가 나왔으니 말 다 했죠.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쥐가 죽었을 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오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았지만 무엇이 오고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는 답답함이 도시를 감쌌습니다. 이날 이사 류에는 진료실에 가던 길에 수희를 부축하고 있는 파놀로 신부를 만났습니다. 수희가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몸 상태가 안 좋아 신부에게 부축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파놀로 신부, 그는 비종교인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수희에 대한 걱정 어린 대화를 나눈 뒤 둘은 헤어졌습니다. 점심때는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는 공무원 그랑, 언젠가 그랑이 가난했기 때문에 무료로 치료해준 적이 있었죠. 제 이웃에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그는 이웃이 목을 매달았는데 자신이 운 좋게 와서 살렸다고 하며 그의 상태를 봐줄 것을 청했습니다. 의사 류에는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목을 맨 사람의 이름은 코타라였습니다. 우울하고 음침한 남자였죠. 그는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이 일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리웨는 수희의 집으로 왕짐에 갔습니다. 수희의 상태는 매우 안 좋아 보였죠. 수희의 아내가 의사 리웨에게 무슨 병이냐고 물었으나 아직 알 수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수희의 증세는 잠시 호전되었으나 12시에는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환자는 끊임없이 헛소리와 구토를 했습니다. 의사 리웨는 격리특수 치료를 해야겠다며 구급차로 운반하자고 말했습니다. 구급차에 탄 수희는 간헐적으로 쥐들! 이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 이후로도 시에서는 같은 증상의 원인 불명의 열병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 중 대다수는 사망하고 말았죠. 그 무렵 리에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이사 카스텔이 리에를 찾아왔습니다. 카스텔은 어떤 병이 의심된다면서 리에 역시 짐작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그 질병, 바로 페스트였죠. 페스트, 흑사병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질병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였습니다. 림프선이 부어오르고 손발이 까매지거나 발작, 각혈 등을 일으켜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14세기 유럽 전역을 강타한 이 질병은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데려갔습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넘쳐나고 도시와 사회제도가 붕괴합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실제로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누구나 들어본 적 있는 괴물, 그것이 페스트였습니다. 사람들은 페스트를 의심하면서도 페스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페스트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 상황에서 유엔은 보건위원회를 소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것을 페스트로 보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의논이 이어졌죠. 다른 의사는 이것을 아직 페스트라고 단정할 수 없기에 신중하자고 했고, 류에는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페스트이던 아니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페스트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공인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의견은 각자의 입장에서 타당했고 별 변화 없이 회의는 끝났습니다. 며칠 동안 사망자는 10여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30여 명이 되는 날 시장은 리웨에게 당국에서 온 전보를 보여줬습니다. 전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페스트 사태를 선포하고 쥐를 폐쇄하라.
그때부터 페스트는 시민들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가 패스트이자 시민들은 도관에 든 쥐가 된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깐 도시를 떠난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게 되었고 반대의 사람들 또한 떠날 수 없게 되었죠. 패스트가 발생한 지 3주 만에 사망자는 3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식량 보급과 휘발유는 제한되었죠. 시가 패스트된 지 이틀째 되는 날 이사 리웨는 코타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암요, 요새는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패스트가 문제죠. 이제 와서 가라앉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될걸요. 그는 어느 때부터 유쾌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사 리웨는 아내에게 시가 폐쇄되었으나 자신은 잘 있고 몸조리 잘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폐쇄 후 3주가 지났을 때 저번에 취재를 왔던 기자 랑베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는 이 도시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파리에 아내가 혼자 남아있으니 좀 빼줄 수 없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께서 일종의 증명서를 써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저는 그 증명서를 써드릴 수 없습니다. 선생이 병에 걸렸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걸리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선생에게 병이 전염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도 없고 써준다고 하더라도 소용없을 겁니다. 이미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은 있는데 도시에선 내보내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는 슬픔을. 난 이 도시에서 나가고 말 것입니다. 기자 랑베르는 리웨가 자신과 같은 처지인 것도 모른 채 화를 쏟아냈지만 리웨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선생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온화한 반응에 기자 랑베르는 머쓱해졌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더 대화를 나눈 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6월이 되었습니다. 페스트는 더 악화되기만 했죠. 이번 달에는 명망 있는 파놀로 신부가 교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는 이 사태가 신벌이며 느슨해진 신도들이 마음을 다잡으라는 하느님의 시련이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들이닥치자 사망자가 훨씬 늘었습니다. 매주 7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그쯤 리웨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번에 계단에서 만난 남자 타루. 타루는 자원보관대를 조직하고자 한다며 리웨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리웨는 그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타루가 걱정했습니다. 이 일은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서는 겁니까? 나도 모르죠. 아마 나의 도의감 때문인가 봅니다. 어떤 도의감이죠? 이해하자는 거죠. 타로는 이튿날부터 보건대회를 착수했습니다. 보건대에서 등록이나 통계 업무는 저번에 리에게 전화를 했던 공무원 그랑이 자원해 주었죠. 그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나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패스트를 받기 위해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기자 랑베르였죠. 그는 어떻게든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나갈 수단을 강구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으니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코타르가 나타났죠. 여전히 진척이 없으셔?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코타르는 자신이 최근에 배급물점 매매에 끼어들어 수입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더니 탈출에 도움을 줄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확실한가요? 그럼요. 나에게도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왜 안 나갔죠? 나는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패스트가 퍼지고 나서 나는 여기가 더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코타르는 랑베르에게 매매업자들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는데 시청이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랑베르는 도시를 떠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이사 리웨는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처럼 힘을 택하는 대신 사랑을 택하는 랑베르의 탈출 계획을 응원해 주었죠. 어느 날 랑베르가 이사 리웨를 찾아갔는데 그는 타로와 함께 보건대 활동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랑베르는 오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만 했는데 이사는 질병과 싸우면서도 자신을 응원해 주었기 때문이죠. 선생님, 저는 보건대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비록 가입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것은 제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입니다. 다른 일 같으면 제 몸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사랑을 택한 일이 잘못일지도 모르겠군요. 아닙니다.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두 분께서는 보건대에 헌신해도 손해보시는 게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이사 리웨는 다시 나가봐야 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타로도 그 뒤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타로는 뒤돌아 기자 랑베르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의 부인이 여기서 수백 킬로 떨어진 요양소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랑베르가 깜짝 놀랐으나 타로는 이미 이사 리웨를 따라 나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리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 시를 떠날 때까지 보건대에서 함께 일해도 될까요? 좋아요, 랑베르. 감사합니다. 그리고 랑베르가 보건대를 떠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탈출할 모든 준비가 끝나자 랑베르는 이 도시에 남아 보건대에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죠. 도시는 여전히 우울했으나 단 한 명 코타르만은 예외였습니다. 그의 심리 상태는 도시와 정반대였습니다. 도시가 우울해지는 것과 반대로 코타르는 점점 명랑해졌습니다. 어느 날 코타르와 타로가 만나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타로가 타인과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양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자 코타르는 말했습니다. 네, 장담하죠.
모두를 함께 잡아두는 방법은 그들에게 패스트를 안기는 겁니다. 선생님,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코타르는 여기에서 스스로 목을 매달면서 등장했다는 사실을. 패스트가 닥쳐 오랑시 사람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지금에서야 코타르는 자신과 타인이 이어졌다고 느끼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오랑시 판사의 아이가 패스트에 걸렸습니다. 리에는 아이를 입원시켰고 동료이사 카스텔이 개발한 새 혈청을 주입했습니다. 새로운 혈청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리에, 타루, 그리고 파놀루 신부까지 아이 상태를 참관했죠.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이는 호전되기는커녕 고통에 신음하며 발작을 보내고 있었죠. 신부가 말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 아이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가 무색하게도 아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리에는 화가 나서 신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적어도 그 아이에겐 죄가 없습니다. 신부님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순간 신부의 연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리에는 신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는 그 어린애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신경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부는 어느 날 이사 리에에게 자신이 연설을 할 일이 생겼다며 리에를 초청했습니다. 신부의 연설은 지난번 것과는 달랐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횡설수설로 들렸을 그 말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끔찍한 일이 모두 하느님의 뜻이라고 몸을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파늘로 신부는 알아두었고 또 며칠 후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침대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시간은 흘러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타로와 리웨, 랑베르는 여전히 복원대에서 헌신하고 있었고 코타르는 장사가 잘 되어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그랑은 패스트에 걸렸죠. 가뜩이나 나이가 많아 쇠약해진 그랑의 죽음은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상 그랑이 오늘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그런데 다음날 그랑의 열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아직까지 쇠약 증세를 보이긴 했지만 정오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랑은 회복세에 들어갔습니다. 리에는 이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말에 리에의 담당 구역에서 그랑과 같은 사례가 4건이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시 여기저기에서 몇 달 동안이나 잊고 지내던 바스럭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죠. 지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마침내 패스트는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패스트 이후에 시민들이 처음엔 의심했지만 그 경과가 점점 확실해지자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직 코타르만 이 질병이 후퇴의 유감을 피했으며 다시 이 질병이 퍼질 수 있는지 매일매일 리에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1월까지 상황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패스트는 자신의 죽음의 동반자로 한 명을 데려가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이었던 타루, 그가 패스트에 걸리게 된 것이죠. 리에와 그의 어머니는 타루를 돌보았지만 타루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리에의 어머니가 전보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전보니? 의사는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7주 전이군요. 그렇게 됐군요. 전보에는 아내의 부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6월달에는 드디어 도시 봉쇄가 끝났습니다. 랑베르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도시는 축제가 열렸죠. 페스트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기뻐했죠. 아니, 한 명 아닌 사람이 있군요. 코타르는 축제날 군중들에게 총을 발포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인공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친구의 죽음과 아내의 죽음을 동시에 겪었음에도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시내에서는 축제의 경쾌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리에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여지껏 몰랐지만 이 기쁨이 항상 위협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언젠가 인간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 작가 까미는 요양차 알제리 파리로 나왔다가 전쟁으로 인해 다시 알제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특히 이런 시국에서는 아주 명확하죠.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의 병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당국의 올바른 대처가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쉽게 붕괴할 수 있는 것인지 책이 마지막 부분에서 근거합니다. 예전에 유바라라리의 책 호모데우스를 읽었는데 더 이상 세계적인 전염병은 유행할 수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 하라리 선생도 정말 낙관적인 분이었군요. 티나는 우리가 몸을 기계로 바꾸고 나서야 이런 걱정을 안 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까요? 각설하고 이렇게 보면 이 패스트란 책은 질병, 대유행이 올 때마다 한 번쯤 꺼내보면 되는 책 같습니다. 이런 시국이 아니라면 잘 공감도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지 않나요? 그건 아마 아닐 겁니다. 등장인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죠. 요즘 소설과 달리 패스트의 등장인물은 놀라울 정도로 평면적입니다. 먼저 주인공이사 리웨, 지루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고 감정을 잘 비추지 않는 강한 사람입니다. 타루,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한 사람입니다. 처음 등장할 때도 고통에 죽어가는 쥐를 보고 있었죠. 랑베르, 혈기왕성한 젊은이로서 처음에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지만 나중에는 자신 또한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파놀로 신부, 전형적인 여성 수도사 캐릭터이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랑 따분하지만 정직한 공무원이 전형입니다. 작품에서 소시민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뭐 엑스트라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소설에서는 단 한 명, 이체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코타르.
코타르의 정서는 작품의 배경인 오랑시의 정서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가 퍼지기 전 코타르의 첫 등장은 자살 미수 사건이거든요. 패스트가 점점 퍼지기 시작할 무렵 그는 점점 기운을 차립니다. 패스트가 유행할 때 그는 어느 때보다 행복하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텐션이 올라간 코타르는 패스트가 몰려갈 기미를 보이자 보건대에서 찾아와 수시로 병의 경과를 확인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입니다. 그리고 패스트가 끝난 날 그는 총을 쏘다가 체포당하고 말죠. 언뜻 보면 그냥 사이코패스 미친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코타르는 우울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코타르의 첫 등장을 다시 떠올려봅시다. 다들 쥐들이 죽음을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는 낙관적인 모습을 보일 때 코타르는 홀로 자살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책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호함 요소가 오히려 그를 우울한 사람의 대표로서 느껴지게 하죠. 우울한 사람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우울감에 사로잡힌다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우울함에 더 우울하게 되죠. 이런 우울한 사람을 다시 활기차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타르처럼 모두에게 패스를 안겨주면 우울증이 사라지는 걸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우울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미국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 상호 지원이 원칙에 의해 영감을 받는다는 이른바 주원그룹, 즉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환경을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울한 사람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가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지인 중 한 명이 꽤 우울한 시기를 보낸 적이 있는데 위로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다가갔다가 오히려 기만하러 왔냐며 역정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게 아닐까요? 까메의 명대사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들은 단지 평범해지기 위해서 무한한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